명절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 자식들이 왔습니다. 반갑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그날도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이지 않은 채로 기름 두른 팬 앞에 서서 손이 다 트도록 송편을 빚었습니다. 속 재료를 달리 넣어가며 이 녀석은 깨소금을 좋아하고 저 녀석은 콩을 싫어하니까. 수십 년을 기억해온 입맛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명절 전날 밤부터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것도 짐이었을까요? 고봉밥을 지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조절하며 누름밥이 되지 않게 들여다보며 찌개는 2가지를 끓였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첫째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싫어하니까 김치찌개는 국물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손주 녀석은 매운 걸 못 먹으니 따로 국물 한 그릇을 덜어뒀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의 입맛을 기억하고 챙기는 사람. 내 자식들이 오는 날이니까요. 차가 대문 앞에 들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풀고 머리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새벽부터 불 앞에 서 있었던 탓인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금방 상기가 된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어서 들어와. 밥 다 됐다. 첫째 내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둘째 막내, 손주들은 뛰어들어오더니 거실에 자리를 잡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잠깐 부엌을 들여다보고는 별다른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나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접시에 담고 찌개를 옮기고 나물을 그릇에 덜고 밥을 퍼서 식구수대로 놓았습니다. 아무도 도와드릴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서운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이게 명절이라고, 그래도 이 집에 이렇게 모이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밥 먹자.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 전 맛있어요 했고 나는 그 한마디에 새벽부터 부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밥이 반쯤 줄었을 때였습니다. 첫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있는 장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 말뜻을 한 박자 늦게 알아들었습니다. 장독? 왜? 지난번에 왔을 때도 보니까 마당에 저게 너무 많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이제 담가 드시지도 못하실 텐데. 그 이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담가 먹지,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뽑고. 혼자서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서. 어머니 나이에. 2마디가 합쳐지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웃고 밥을 한술 더 떴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둘째가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걱정이 돼서요. 요즘 어머니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고 막내한테서 들었어요. 나는 막내를 봤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깜빡깜빡? 내가 언제? 지난달에 가스 불 켜놓고 주무셨잖아요. 그건 깜빡 졸았던 거지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가 멀리 있는데. 멀리 있다. 그 말도 이상하게 박혔습니다. 멀리 있는 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취직한다고 결혼한다고 더 좋은 데 살겠다고 하나씩 떠난 거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잘해라 잘 가라 했지 엄마 곁에 있어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됩니까? 첫째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거기 가시면 또래도 많고 밥도 챙겨주고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발품 팔아서 좋은 데 알아볼게요. 밥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을 하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 다음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첫째 내외가 이 방 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가구는 너무 낡았다. 이 살림 이건 뭐야? 언제적 거야?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내가 시집 오면서 혼수로 가져온 자개장을 가리키며 첫째 며느리가 혀를 찼습니다.
이건 중고로 팔아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 자개장 앞에 서서 내 어머니가 머리를 빗어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들 옷을 꺼내 입혀주던 기억이, 그 서랍 깊숙이 아이들 성적표와 편지를 넣어뒀던 기억이, 그게 다 짐이랍니다. 마당 구석에 쌓아놓은 화분도 오래된 고무대야도 손잡이가 다른 빨래 바구니도 죄다 버려야 할 것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록에 들어있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웠더니 이제 와서 나를 헌신짝 취급하더군요. 자식들이 떠난 건 저녁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길 막히기 전에 가야 한다며 국도 다 먹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손주는 할머니한테 뽀뽀도 안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진짜 좋은데 알아볼게요 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반도 안 먹은 찌개, 식어버린 전, 뒤섞인 나물들. 나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세게 쏟아지도록 틀어놓고 나는 거기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못 듣게. 어차피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물속에 담그고 그릇을 닦는 척하며 한동안 울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상을 접어서 구석에 세워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이 그날따라 이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빈집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무도 없는 집에도 소리는 있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바람이 창틀에 부딪히는 소리, 마루가 내려앉으며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 혼자 숨을 쉬면 이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가 천장을 보며 누웠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머릿속에서 낮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깜빡깜빡, 짐, 이제. 이 단어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때렸습니다. 나는 요양원이 싫었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뭔지는 알았습니다. 좋은 데라는 걸 알았습니다. 깨끗하고 밥도 주고 사람도 있는 데라는 걸. 그런데도 싫었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에 밥을 먹고 누군가 짜놓은 일정에 따라 산책을 하고 점호를 받듯 잠자리에 드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관리받는 겁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나는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장롱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쌓여있는 그 칸.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그 칸. 손을 넣어 더듬다가 닿았습니다. 두꺼운 표지, 헤어진 모서리. 일기장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오래된 일기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내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있는 글씨로.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두 발로 섰다. 내가 박수를 치자 까르르 웃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다. 나는 그 페이지를 한참 보았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세상이 다 내 것 같던 그 여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자식들 눈치를 보고 며느리 비위를 맞추고 손주가 치워달라는 것들을 치우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그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자식들 말대로 이제 그게 내 자리인가? 내 살던 집을 내놓고 내 살림을 정리하고 번호표 달고 줄 서서 밥 먹고 그게 남은 시간을 사는 방식인가? 그때 화가 났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진짜 화가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이.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이 집 지키고 이 가족 챙기고 내 한 몸 돌볼 틈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받아야 해? 죽기 전에 내 몸 하나는 내가 지켜야겠다. 그 생각이 결심이 됐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서. 다음날 새벽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5시 반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래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바닥이 닳아 한쪽이 기울어진 신발이었지만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운동화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길이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멀리서 짖었습니다. 나는 마을 뒤편으로 난 산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처음 오르막을 오르자마자 허벅지가 당겼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습니다. 이렇게 못 걷나 싶어서 잠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라도 걸었습니다.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중턱 어dim에 있는 넓적한 바위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땀을 식히며. 산 아래 마을이 작게 보였습니다. 내가 살던 집도 보였습니다. 저 작은 집에서 나는 50년을 살았네. 저 작은 울타리 안에서 온 생을 다 보냈구나. 내려오는 길에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묵은지를 꺼내 잘게 썰었습니다.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는데 오래간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날도 3번째 날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나만의 일이었습니다. 평생 이 집안의 일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딱 한 가지. 이 몸 하나만을 위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나는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긴 했지만 무릎은 생각보다 버텨줬습니다. 정상 돌 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서 있는 게 이렇게 오래간만인지. 나는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 위에서 목청껏. 무슨 말인지도 모를 소리를. 그냥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듯이.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소리도 못 내고 울었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산이 다 받아줄 테니까. 새들이 놀라서 날아가도 좋으니까. 다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오냐 나 혼자서도 보란듯이 살아주마. 내가 찾은 건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건강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무슨 원료를 압착해서 캡슐에 넣었다느니 어느 나라 의사가 검증한 성분이 들었다느니 사흘치에 몇십만 원 하는 것들. 나도 사본 적 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사다 준 영양제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달라진다는 게 잘 모르겠었습니다. 무엇인가 먹긴 했는데 내가 달라지는 건지 그냥 계속 똑같은 건지. 달라진 건 전혀 다른 데서 왔습니다. 부엌에서 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왔습니다. 마당 텃밭에서 들에서 뜯어온 나물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을 잘 안 챙겼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느라 밥을 차려놓고 정작 내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식구들 다 나가면 혼자서 찬밥 한 술에 국 한 모금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제대로 밥 한 끼를 대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식구가 없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나를 위한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보온병에 담아두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마셨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씻어내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옛날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80 넘도록 허리 꼿꼿하게 사셨는데 아침마다 물을 드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현미와 보리, 수수를 섞은 잡곡밥이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었습니다.
거칠고 찰기가 없고 씹어도 목으로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은 된장국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된장이 왜 좋은지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줬습니다. 발효된 것이 몸을 살린다고, 오래 묵혀서 숙성된 것이 약이 된다고. 나는 우리 집 장독에서 꺼낸 된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시판 된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담근 것으로. 예전엔 이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내 몸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물은 매일 달리했습니다. 취나물은 살짝 데쳐서 무쳤습니다. 취나물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가 늙는 걸 늦춰준다고 어딘가에서 읽었습니다. 도라지는 생으로 무쳐도 먹고 볶아서도 먹었습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폐와 기관지에 좋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감기 달고 살았는데 도라지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해 겨울에는 감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나물, 고사리, 두릅, 냉이, 달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물이 달라졌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참나물, 가을에는 토란과 연근, 겨울에는 시래기와 우거지. 사계절 내내 밥상이 바뀌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 되고 약은 곧 먹는 것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답한다는 것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또 바꾼 것은 간이었습니다. 예전엔 짜게 먹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서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간을 줄이기 시작하니 처음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물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나물의 쌉싸래한 맛, 도라지의 은은한 쓴맛, 냉이의 향긋함이. 전에는 그게 다 된장이나 고추장 맛에 가려져 있었는데 간을 줄이니까 재료 자체의 맛이 살아났습니다. 몸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이 스스로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 예전엔 오전 10시가 넘도록 꾸물거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6시가 되면 절로 눈이 열렸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2달째에는 무릎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리던 무릎이 어느 날 보니 그냥 올라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도, 아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나도 괜찮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나도. 산을 오를 때도 무릎이 버텨줬습니다. 3달째엔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양볼에 퍼져 있던 검버섯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없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빛이 달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옅었습니다. 결이 달라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좀 더 탄탄한 것 같은, 생기가 도는 것 같은. 눈빛이 달라진 건 나보다 이웃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동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안색이 왜 이리 좋아요? 그 말에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진 것은 5달째였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알았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앞에 서서 셀카를 찍었는데 화면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면서 등 근육이 잡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물을 먹으며 뼈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돈 한 푼 안 드는 일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것들로, 텃밭에서 뜯은 것들로, 마을 뒷산 오솔길로 내 몸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장미가 새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도 산을 다녀왔고 돌아와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등에 따스하게 닿았습니다. 흙냄새가 좋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서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첫째가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그 뒤로 둘째와 막내도 들어섰다가 멈췄습니다. 셋이 일렬로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봉투를 쥔 손이 멍하니 내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 첫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나는 장갑을 벗으며 걸어갔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야? 둘째가 작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가 칭찬인지 의아함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아졌으면 좋아졌다고 해야지. 하고 웃었습니다. 막내가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피부과 다녀요? 뭔가 했어요? 이거 뭐야 진짜. 동생들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나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예전에는 내가 이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고 아들이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고 어머니 연세에 딱 맞는 프로그램도 있고.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꺼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입소 신청서. 요양원 이름이 찍혀 있고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잡고 반으로 찢었습니다. 한 번 더. 또 반으로. 조각난 서류가 봄바람에 날렸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조각들이 마당에 내려앉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나갈 테니 걱정 마라.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첫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시는 거 아는데. 화 안 났어.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을 이미 산 위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울 것도 다 울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자식들이 그저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 나는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데웠습니다. 된장국을 불에 올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먹어. 첫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얼굴이 이게 어머니 맞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먹고 매일 걸었어. 그뿐이야.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막내가 된장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된장이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집 장독에서 꺼낸 거야. 내가 버려야 한다고 했던 그 장독에서.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소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나를 알아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에서 나는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좋고 안 와도 내 밥상은 차려졌습니다. 그게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이 자주 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사왔고 때로는 꽃을 사왔습니다. 들어서면서 어머니 안색이 또 좋아지셨네요를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 분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눅 들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진 겁니다.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내가 꼿꼿하게 서 있으면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첫째 며느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머니,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요즘 피부가 너무 속상해서요. 나는 웃었습니다. 며느리 나이에 뭐가 걱정이야? 했더니 어머니가 저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조금 통쾌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공감합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보이면 짐이다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면 다가와서 뭘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어느 날 둘째가 진지하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때 너무 심했죠. 나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됐어. 아니, 어머니. 제가 그때 요양원 얘기 꺼내고 살림도 짐 취급하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상했지. 어머니. 상했어. 그런데 됐다고. 덕분에 내가 달라졌으니까. 자식보다 무서운 건 내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몸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 몸이 제대로 서 있어야 자식한테도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서면 그때는 진심이 옵니다. 건강이 곧 자존감입니다. 그게 내가 1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몸이 사람을 바꿉니다. 몸이 일어서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산을 오르고 나무를 먹으면서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해 가을에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였습니다. 단풍이 드는 산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배낭 하나 메고 기차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노랗게 물든 들판, 붉게 타오르는 산자락.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참 넓구나. 50년을 그 집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는데 이 기차가 지나는 곳마다 새로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걷지 않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산골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낯선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을 시키는 게 예전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연습이 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멈춰서서 그 빛 속에 잠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로 제대로. 거울 속에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25살 세상이 다 내 것 같다고 일기에 썼던 그 여자가. 나이는 숫자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이 먼저 알았고 내 눈빛이 따라왔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알았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가 짐 취급을 해도 누가 등을 떠밀어도 몸 하나 바로 세우면 됩니다. 매일 물 한 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산길 조금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냉장고 열어서 나물 하나 무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삶을 바꿉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